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요 뒤에 마지막 남은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요. 그때 뭐 거기까지 했어요. 예, 저기 설명 다 했고, 저기 그 몇 페이지 할 차례냐면은 176페이지 할 차례인데, 그 176페이지 수익과 비용 인식 그거 하기 전에 문제를 좀 몇 문제, 연습 문제 안 풀었던 거 몇 문제만 좀 더 풀고 할게요. 자, 183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11번까지 풀었는데, 자, 12번은 좀 넘어가고, 자, 13번하고 14번하고 15번 이 세 문제를 제가 좀 풀어볼게요. 자, 13번 보시면은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한 주 회계는 상품의 매출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 단기 중 상품 총 매입액이 8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만원, 단기 중 현금 회수액이 40만원이라면 기말에 미회수된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자, 상품의 매출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죠. 그럼 원가가,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일단 구하셔야 되세요. 자, 매출 원가는 이렇게 T계정 그려요. T계정 그려가지고 상품 T계정 이렇게 있죠? 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있어요. 이게 팔리면 뭐가 되냐면요, 매출 원가, 팔리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으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돼요. 자, 그러면 기초가 얼마가 있냐면요, 기초가 없죠. 왜냐면은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는 0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얼마냐면요,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은 8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예요? 25만원. 그러면은 팔린 거는 얼마나치 팔렸어요? 40, 50, 5만원어치가 팔렸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55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자, 그러면은 판매, 매출액을 구해야 돼요, 이제 매출액. 자,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가의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산한대요? 30%의 이익을 가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55만원. 여기에 30% 이익을 가산해요. 55만원 곱하기 30% 하면은 매출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71만 5천원 맞아요. 네, 71만 5천원. 이게 매출액이 돼요.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이 71만 5천원인데 이게 판매한 금액이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현금 회수액이 얼마래요? 40만원. 그러니까 판매는 전부 다 외상으로 판매했다죠. 외상 판매액이 71만 5천원인데 이 중에서 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면 미회수된 금액은 얼마예요? 31만 5천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고,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외상매입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상품이 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60만원. 그 다음에 기중 상품 매출이 150만원. 매출 총 이익률이 30%. 기초 외상매입금 40만원. 기중 외상매입금 지급이 120만원. 예, 단 상품 매입은 전부 외상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뭘 구하셔야 되냐면요, 매출 원가를 구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14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은 틀리세요, 그냥. 예,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매출 원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30%라고 되어 있죠. 매출 총 이익률이 30%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 이익. 매출액 대비, 자, 매출액에 있어요. 자, 매출액이 문제에서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는데, 매출 원가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면요, 150만원 빼기 X가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뭐냐면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 그게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식이 너무 어렵나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예, 그게 매출 총이익률이란 말이에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액이 얼마냐면요, 매출액이 1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150만원 빼기 X. 막 시험장 가면 안 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몇 프로라고요? 20%예요. 20%. 30%예요? 30%.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30%. 자,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게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지? 뭐 있어요, 그런 게. 150만원 빼기
X의 거는 30% 곱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요. 45만 원이 나와요. 그럼 X의 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게 80만 원? 85만 원? 95만 원? 105만 원. 105만 원이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10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매입액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매입한 금액.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얼마인 걸 구했어요? 105만 원. 자, 그 다음에 기초 상품이 얼마냐면요. 5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115만 원이 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매입한 금액은 115만 원. 자, 여기 다 뭘로 매입했다라고요? 외상 매입이다. 그 외상 매입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을 보면은 자, 택에 좀 그려볼게요.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로 가요? 대변. 그럼 기초의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4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단기 115만 원. 그러면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155만 원이죠.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였대요? 그거는 모르고 기중 외상 매입금 지급액이 얼마예요? 120만 원. 그러니까 단기 외상 매입금 115만 원, 기초 외상 매입금 40만 원, 총 얼마예요? 155만 원이죠. 요 중에서 얼마 지급했대요? 120만 원 지급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얼마예요? 35만 원이 되겠죠. 그게 3번이 답이 돼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예, 그런 게 이제 능력인데, 그 옛날에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면은 막 자료는 있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참 잘 풀어요. 그 선생님도 처음 보는 문제면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학원 선생님들, 동네 학원 선생님들 데려다 놓고 수능 시험 딱 주잖아요.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수학을? 못 맞아요. 예, 오기 전에 다 외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는 진짜 머리가 이렇게 약간 좀 트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요. 저도 이거 이 정도는 하는데 약간 좀 더 꼬아놓으면은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맞춰가지고 합격할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제가 왜 풀고 앉아있었냐? 있으니까 푼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수학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하는 말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수학 점수가 되게 많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학 문제를 풀 때 식이 많은 건 아니라고. 전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되게 멍청했어요. 그래서 그 수학을 풀 때 대단한 게 있는지 알고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수학을 풀 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어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래요. 그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하겠습니다. 자, 15번. 15번에 주 경기의 4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 증가되었고 4월 매출액은 270만 원으로 매출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단기 매입액은 그래서 매출액은 270만 원인데 이게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래요. 그럼 그대로 읽으세요. 매출액은 뭐래요? 매출액은 매출 원가의 20%의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 매출액은 나와 있죠. 매출액은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27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액은 이 꼴이죠. 매출 원가를 X라고 할게요. 여기에 20%의 이익을 가산한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에다가 20%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0.2X가 되겠죠. 20% 이익 가산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70만 원은 얼마가 되냐면요. 1.2X가 되는 거예요. 1.2X. 그럼 X를 1.2로 이렇게 넘겨요.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270만 원 나누기 1.2로 하셔야 되세요. 이제 225만 원. 네, 225만 원.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22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티계정 그려야 되겠죠? 자, 티계정 그려요. 기초가 있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매출 원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기초가 얼마예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그냥 4월에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 증가했대요. 기말이 기초보다 20만 원 증가했으니까 기초를 제가 제 마음대로 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이 기초보다 20만 원 증가했으니까 기말은 얼마가 돼요? 2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25만 원. 그럼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돼요? 245만 원.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계산 다 했다. 계산 문제 다 했고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자, 16번부터 21번 문제까지는 그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판관비는 800번대,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6번에 판관비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인데 기타의 대동상업비는 영업의 비용이단 말이에요. 17번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의 특별이익하고 특별손실.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자, 18번하고 19번도 좀 넘어가고, 자, 20번에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이익을 계산하며 그 매출 총이익이 100이죠. 매출 총이익이 100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100. 그다음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판관비만 빼면 영업의 비용이 나오겠죠. 그럼 판관비는 몇백 번대 비용이라고요? 800번대. 800번대가 어떤 게 있어요? 접대비, 감가상각비, 거기 경상개발비, 복류생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럼 뭘 찾으면 돼요? 프로그램 찾으면 되세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800번대 판관비만 빼가지고 영업이익 구하시면 되세요. 예, 그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21번까지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고, 자, 이제 안 한 거 176페이지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 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한다. 전부 다 이제 이론인데, 자, 그러면 발생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는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을 해야 돼요. 발생주의. 요 발생주의는 뭐냐면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라 그거예요. 근데 결산 분기하실 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그런 분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기를 한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발생주의예요. 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는 현금주의, 그 반대말이 현금주의인데 현금주의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인식한다라고요? 발생주의.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발생주의. 자, 그럼 수익 인식 기준. 요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요 인식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인식 기준. 수익은 언제 인식하면 되냐면요. 실현됐을 때, 실현주의. 수익이 실현됐을 때 인식하래요. 그럼 실현주의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실현 요건하고 가등 요건. 자, 실현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경우. 가등 요건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활동이 모든 활동 종료됐을 때 가등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해요. 그 수익은 이 두 가지 요건, 실현 요건하고 가등 요건을 만족했을 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언제 인식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돈을 아니에요. 그건 좀 얘가 그렇다. 핸드폰을 팔아요. 핸드폰 파는 사람은 수익을 언제 인식하냐면요. 핸드폰을 팔았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요. 왜냐면은 그때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이죠. 예, 카드를 끌고 쓰면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어쨌거나 팔았으면은 이 실현 요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당장에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들어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가등 요건,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활동이 종료가 돼요. 핸드폰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해줄 거 없잖아요.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다 종료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 암기해도 돼요. 예, 수익의 인식 기준은 실현 요건하고 가등 요건을 만족했을 때이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일반 기업 폐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기가 있죠. 자, 이러한 요건을 만족했을 때 수익 인식 시기가 언제냐? 그 1번의 재화의 판매. 이 재화의 판매가 회계 1급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이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요것만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이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화를 팔았을 때는 수익을 언제 잡느냐. 자, 기역하고 니은을 묶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을 묶으세요. 그 다음 미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기역하고 니은은 뭐냐면요,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 기역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유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예, 그럼 판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는 그 물건이 깨질 염려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걔가 깨트려 먹은 거면은 걔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자가.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에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치세요.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자, 니은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냐, 밑줄을 끄시냐면요. 니은의 두 번째 줄에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예, 그거 밑줄 치세요.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판다라고 치면 핸드폰 팔고 난 다음에 그 핸드폰을 내가 도로 가져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나한테는 이제 소유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얘는 결국은 뭐예요? 팔았으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예, 그 말이고, 디귿하고 리을은 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디귿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예, 거기 밑줄 끄시고, 그 다음에 리을은 경제적 효익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 밑줄 끄시는데, 디귿하고 리을은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올 금액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 두 가지는 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디귿하고 리을은. 자, 미음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거기 밑줄 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차를 팔았어요. 차를 10대를 팔았어요. 대당 단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원가를 알 수 없는데 수익을 어떻게 잡아요? 이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금액이 대응이 되는 원가가 있어야지만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가가 없으면 수익 못 잡아요.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면 수익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은 넘겼다. 디귿 리을은 돈 들어온다. 미음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원가가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야지만 수익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이번에 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판매했을 때. 자,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실제로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뭘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선수금이다라고 잡아놨다가 언제 수익 잡는다라고 했냐면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빼면서 대변에 뭘로 잡냐면요. 상품 매출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언제 잡냐면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애양매출. 여러분들 애양매출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원가액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원가액에 배우시면은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원가 계산은 큰 거 만드는 업종이잖아요. 보통 주문을 받아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물품들은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조금 걸려요? 길게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4가지 뭐가 있냐면요. 수익 인식 기준 4가지. 자, 만약에 배를 만든다고 쉽게 배. 자, 배를 만드는데 배 만들면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착공. 그다음 배를 다 지었어요. 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대금을 회수했어요. 이렇게 배를 만드는 동안에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진행 기준이더라고요. 배를 20%는치 만들었을 때 수익 20% 잡고, 배를 70%는치 만들었을 때 70% 수익 잡는 거, 그걸 진행 기준이다라고 하고, 배가 완성이 되었을 때 수익을 잡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완성 기준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배를 인도했을 때 수익을 잡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도 기준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금을 회수했을 때 수익을 잡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회수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이렇게 총 4가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4가지. 진행 기준은
이 배의 진행률이 30%였을 때 뭐 수익을 30%는지, 그 다음에 뭐 배의 진행률이 70%, 뭐 수익을 70%는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 잡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예약 매출, 3번의 예약 매출, 주문 생산 매출은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금방 만들어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주문 받아서 만드는 것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잡으래요. 진행 기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설용 공사계약. 건설용 공사계약은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금방이에요? 오래 걸리죠, 이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잡으라고 하고 있고, 5번에 용역 매출. 용역 매출은 사람이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오래 걸려요, 하는데. 예, 일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6번에 정기 간행물. 정기 간행물은 정액법이에요. 만약에 1년 정기 구독을 했다라고 하면은 월별로 수익 잡아요,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7번의 위탁 매출. 요거는 배웠죠?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에 수익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형 매출은 구매자가 구매사를 표시한 날, 그때 수익 잡아야 되겠죠? 재고자산 할 때 배웠고, 9번의 할부 매출은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돼요. 대금의 해소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할부로 팔았을 때는 대금 해소와 관계없이 인도한 날에 전액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10번의 공연 입장료.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돼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공연 입장료는.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3번에 비용 인식 기준인데, 자, 비용. 그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어떤 비용 인식할 때 이야기냐면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잡을 때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비용을 잡을 때는 만약에 내가 차를 5대 팔았다라고 할게요. 1,000원에. 그러면은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 수익 5개 팔린 거에 대한 비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뭐 한 개당 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5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에 대응해서 뭘 잡으라는 거예요? 비용을 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자, 2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 배분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감가상각이잖아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감가상각비 비용 인식할 때 이야기이고, 3번에 단기 비용 있죠. 단기 비용은 뭐냐면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 그 복류생비 지출했으면은 바로 즉시 비용 처리하죠. 차변의 복류생비,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바로 즉시 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 저기 뭐야, 복류생비 같은 거는 단기 비용 바로 즉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비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비용 인식의 대원칙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예, 시험에서 비용의 인식의 원칙은 실현주의다 이러면 틀려요. 그게 중요해요. 수익의 인식 기준은 실현주의죠. 비용의 인식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인식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수익의 인식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실현주의다. 예, 그런 거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의 유형 4를 보겠습니다. 유형 4. 자,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 자, 1번에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해소한 시점에 인식한다. 맞죠? 네. 2번에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3번에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위탁품을 적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니에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시용 매출은 매입자에게 도착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니에요. 시용 매출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5번에 할부 매출과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할부 매출은 인도한 날에 수익을 잡아요.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이 맞고, 6번에 예술 공연 등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발매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7번에 단기건설공사는 완성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건설공사는 진행 기준이죠. 네, X. 8번에 정기 간행물의 경우 구독금액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 수익을 인식한다. 정액법이죠. 예, 정액법. 그러니까 구독기간이 1년이면 월별로 이렇게 수익 잡아야 되겠죠. 예, 1년 구독비로 12만원 받았으면 월별로 1월달은 만원, 2월달 만원 이런 식으로. 자, 설명을 다 했고 이 관련된 문제가 185페이지에 22번부터 저 뒤에 29번까지 있어요. 29번까지 있는데 이건 좀 숙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할 부분이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거 좀 끝낼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203페이지인데 자, 203페이지에 거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회계 개념체계, 챕터 7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 재무회계에서 배울 마지막 내용인데 시험에 막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회계란 뭐냐? 회계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용한이란 뭐냐?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정보 제공은 어떤 걸로 하느냐? 자, 유용한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이 있어요.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이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얘를 제공하는 수단은 뭐냐면요. 재무, 제표란 걸 통해서 제공이 돼요. 자,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중요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관련 있는 정보, 관련성 있는 정보를 목적 적합성이다라고 해요. 그럼 관련성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예요. 예피적 예측 가치, 자, 그다음 피드백 가치, 그다음에 적지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목적 적합하고 관련이 있는 정보다라고 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세 가지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 검증,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을 만한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해요. 자, 먼저 얘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적 적합성. 자, 여러분들, 제가 LG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안 올라요. 이렇게 했는데 연초에 LG전자 주식을 제가 샀어요. 근데 샀을 때 제가 예상 이익을 얼마를 보고 들어갔냐면요. 예상 이익을 10,000원 보고 들어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 LG전자가 반기 결산했어요. 자, 반기 결산해가지고 이익이 8월달에 알려줬어요. 8월 31일 날에 반기 이익이 얼마 나왔냐 봤더니 7,000원이 나온 거예요. 반기 이익이. 자, 그러면은 이 정보 반기 결산한 반기 재무제표라고 할게요. 반기 재무제표. 반기 결산에서 나오는 이 이익 7,000원 있잖아요. 이 7,000원은 저하고는 관련이 있겠죠. 왜 관련이 있어요? 주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 정보를 보고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연간 이익을 예상할 수 있어요. 반년치 이익이 7,000원 나왔으니까 연간 이익은 얼마가 나올 걸로 예상할 수 있어요. 14,000원을 예상하겠죠. 예측가치.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요. 예측가치. 그래야지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다라고 해요. 그 정보를 봤을 때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는 이익이 10,000원이 맞냐 안 맞냐 그걸 중간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상 이익이 10,000원인데 예상 이익 10,000원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있는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피드백 가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지 나한테 유용한 정보겠죠. 적시에 제공이 돼야지 나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 반기 결산에 대한
이익 정보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알려주면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잖아요. 관련이 있으려고 하면은 적시의 정보가 제공돼야 돼요. 세 가지 외우세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속성. 자기하고 관련 있는 정보의 하부속성은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예피죠.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을 가지고 있을 때 목적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안 물어보고 시험에서 하부속성 세 가지 예피적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정보예요. 자, 믿을 만한 정보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검중. 전 옛날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검중. 자,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 표현의 충실성은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빠지지 말고 다 나타내라. 그게 표현의 충실성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뭐냐면요. 검증 가능성은 만약에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다라고 할게요. 비상장 주식 시가를 평가하는데, 자, A가 평가했을 때 100원이었고 B가 평가했을 때는 1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하죠.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치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검증 가능성은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중립성. 중립성은 뭐냐면요. 회계 기준을 만들 때 회계 법이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회계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 자, 요거를 만들 때 어떤 한 업종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편을 들지 말고 회사편하고 주주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계 기준을 만들어라. 예, 그게 중립성입니다. 자,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예피적 표검중이다. 네, 그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받고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공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재무제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제공 수단이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우세요. 자, 이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한테 꼭 제공해줘야 되는 표를 이야기해요. 정보 이용자한테 꼭 제공해줘야 되는 거를 재무제표다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뭐가 되냐면요.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네 번째, 현금 흐름표. 그 책에 나와 있죠. 현금 흐름표. 5번째, 주석. 요 5가지가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재무제표예요. 외우시는데, 근데 그 주의를 해야 될 게 재무제표가 아닌 거. 주기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주기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라는 거. 이건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주기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주기가 뭐냐면요. 주기는 여러분들이 그 자본 부분에 이익잉여금 보면은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갈로 해가지고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는 게 주기예요. 근데 이건 들어가 있어도 그만, 안 들어가 있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예, 주기는. 그 다음에 주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석은 뭐냐면요. 별지예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다.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1억 원 있어요. 그러면은 주석으로 빼요. 요거를. 주석으로 빼가지고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게 주석이에요. 주석이라는 데다가 빼가지고 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주석이다라고 합니다. 주석. 예. 자, 그래서 그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고 주기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예,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 재무제표는 뭐냐면요. 요 2가지가 중요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중요한데 요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있죠. 거기 1번의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의 정의를 아셔야 되세요. 자,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란 뭐냐.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말이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요, 재무상태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장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 상태, 예, 여기 들어가요. 12월 31일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장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손익계산서 하단에 2번에 손익계산서 있죠. 이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시장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예요. 얘는 기간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을 구하는 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얘는 기간 개념, 얘는 시장 개념. 재무상태표는 재산,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 이익을 알려주는 표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작성 원칙이 있는데 그 작성 원칙은 좀 아세요. 자, 1번에 구분 표시.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으로. 2번에 총액주의. 총액주의로 해야 되겠죠. 순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만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나타낸다. 여러분들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을 상계시키나요? 아니죠. 총액으로 나타내잖아요. 외상매출금도 나타내고 외상매입금도 나타내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동성 기준이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 비유동을 나누죠. 근데 기준이 1년 기준 말고 어떤 기준도 있다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다라고 했었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데 1년 이내면 유동, 그 다음에 1년 이후이면 비유동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이면은 유동,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이면은 비유동이에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배 만드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1년 기준을 써버리면은 유동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3년이다라고 하면은 3년 이내에 돈 받거나 3년 이내에 재고자산 팔면은 빨리 판 거단 말이에요. 걔네들 업종에 맞도록 유동과 비유동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 4번의 유동성 배열. 요거는 뭐냐면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걸 먼저 배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하실 때 코드 번호가 현금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유동성이 높은 게 제일 위에 올라간다. 그걸 유동성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5번에 잉여금 구분 표시가 있는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잉여금과 그 다음에 손익 거래로 인한 이익 잉여금, 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잉여금은. 자, 6번에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다. 근데 미결산 항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적으로 쓰는 거, 요걸 미결산 항목이다라고 해요. 그럼 미결산 항목에 해당하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가지급급, 그 다음에 가수급,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 요런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적으로 쓰는 거, 예,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면 안 돼요. 결산일까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반드시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미결산 항목이다라고 하는데 미결산 항목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인데 205페이지 상단을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원칙이 뭐냐면요.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익이 나와요. 그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는 무슨 주의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냐면요, 발생주의. 예,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실현주의.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은 205페이지 상단에 1번에 발생주의가 있죠. 그럼 수익하고 비용을 인식할 때는 무슨 주의에 따라서 인식한다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실현주의.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고, 그 다음 그 동그라미 4번에 총액 표시가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액인 이익만을 나타내지는 않죠. 수익도 나타내고 비용도 나타내고 총액으로 표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총액 표시. 5번에 구분 표시. 그런데 이익을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표시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기본 과정이 있어요. 1번에 기업 실체 과정. 이거는 뭐냐면요, 회사가 붕괴를 할 때는 그 기업과 관련된 것만 붕괴하라. 그게 기업 실체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제 돈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그거를 회사 장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기업과 관련된 것만 붕괴하라. 그게 기업 실체 과정이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 그쵸? 소유주는 사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하고 기업체하고는 별도로 보라 이 말이에요.
2번에 계속기업의 가정. 여러분들 회사가 오늘 망한다라고 하면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하리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한다라고 하는 가정이고 3번의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뭐냐면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기간을 끊어서 보고하잖아요. 1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잖아요. 이 기간을 안 끊어주면은 이익이 어떤 이익을 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보고를 할 때는 기간을 끊어서 보고한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마지막 3번의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뭐냐면요.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거.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거를 보수주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2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보수주의다라고 해요. 그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액법하고 정률법 중에서 어떤 게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과하다 계상돼요? 정률법이죠. 예.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900원, 정액법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익이 더 낮아요? 정률법이죠. 정률법이 초기 이익이 낮게 되겠죠. 비용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보수주의를 선택하는 거는 이익을 낮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볼게요. 이런 문제 유형별 정리. 자, 유형 1이 있는데 유형 1 보시면은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 1번에 예측가치란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2번에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 수치가 회계 기간 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좋은 말이에요. 3번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중립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다. 예, 이런 거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라고 썼죠. 그 다음 신뢰성은 표검중이라고 썼죠. 그럼 중립성은 어디의 하부 개념이에요?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에요. 지웠나? 지웠구나. 목적 적합성은 표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아니지? 신뢰성이 표검중이죠. 네.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고 했었잖아요. 3번 X. 4번의 중립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립성이 아니라. 자, 5번의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표검중이죠. 표검중이니까 예측가치는 아니겠죠. X. 자, 유형 2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자, 동그라미 1번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주기 등이 있다. 이익잉여 처분계산서하고 주기는 재무제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었죠. 2번에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예요? 아니면은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예, 재무상태표. 자,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3번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예,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고 4번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기타 비유동자산도 있어요. 예, 4번은 X입니다. 자, 5번에 기업회계상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은 구분 표시의 원칙, 유동성 배열, 미결산 항목 표시, 잉여금 구분 등이 있다. 미결산 항목은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표시 금지죠. X. 6번에 수익과 비용은 순액에 의하여 기재. 순액이 아니라 총액이라고 했었죠. X. 7번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맞는 말이에요. 혼동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건 맞아요. 자, 9번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10번에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것도 맞죠? 예, 수익은 실현 시기.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설명은 전부 다 재무회계에서 해야 될 설명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이론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자, 이거 좀 풀어보시고 그 앞에 아까 수익과 비용 쪽에 이론 문제 몇 문제 안 푼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동영상 강의했는데 끊기 애매하니까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은 제가 좀 이거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풀게요. 아까 제가 좀 풀어달라고 했던 문제가 숙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끝을 맺겠습니다. 그 수익비용 계정의 정리에 대한 이론 문제 몇 페이지냐면요. 자,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자, 거기 22번부터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22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제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비용일 때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라고 했었죠. 예, 3번이 답이 될 거고 23번에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단기건설공사. 건설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잡는다라고 했었죠. 예, 진행 기준. 예, 1번이 답이 되고 24번에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할 경우 수익 인식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3번인데 수출의 경우에는 산적일이에요. 산적일.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그 부가가치세 배울 건데 부가세 배울 때 수출의 경우에 환율은 산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산적일이라고 하는 게 그 수익의 인식 시점이 산적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26번에 다음 중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 또는 비용은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 감가상각비죠? 네, 감가상각비. 27번 일반 기업회 기준서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예,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데 그 4번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건 유형자산 할 때 동정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 배우셨죠? 동정자산의 교환이죠. 4번은. 동정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뭘로 측정을 했어요? 장부가액으로 측정했었죠? 예,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래서 28번에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이 4번인데 4번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되겠죠. 있으면 팔린 게 아니죠. 예. 있으면은 내 거죠.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통제권이 있으면은. 20번에 주 한국은 150만원의 가구를 구입하고 이를 수선비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 인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수선비로 잘못 처리를 했대요. 차변에 수선비 150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예,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높아지겠죠. 비용이 높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떨어지겠죠. 예, 비용이 높으면 이익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가구를 구입하고 요거를 자산 잡았죠. 자산으로 잡지 않았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을 잡지 않았으니까 자산은 적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2번이겠죠. 자산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겠죠.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재무회계 개념 체계 쪽에 이론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인데 자, 1번은 됐고 2번 볼게요. 2번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과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2번인데
자, 여러분들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성부터 적어볼게요. 목적 적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수익의 인식 기준. 수익을 인식할 때, 자, 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이에요. 근데 완성 기준은 신뢰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중에서 적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걸 좀 생각하세요.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목적 적합한 거예요. 그럼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잡으면은 진행되는 정도 매년 수익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 기준은 공사가 완료됐을 때 수익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행 기준은 적시성이 높다라고 해요. 근데 완성 기준은 적시성은 떨어지나 완성됐을 때 수익 잡는 게 정확하겠죠, 금액은. 예. 그래서 신뢰성은 완성 기준이 더 높습니다.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가 반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이에요. 근데 연차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높아요. 반기 재무제표는 반기마다 재무제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알려주는 거니까 적시성이 높죠. 반기마다 빠르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연차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알려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알려주면은 빨리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알려주는 거는 상당히 꼼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이에요. 발생주의 앞에서 배웠죠. 근데 현금주의는 목적 적합이 아니에요. 신뢰성이 높아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면은 적시에 수익과 비용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수익과 비용을 잡는 건데 금액은 정확해요. 그게 더. 근데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법은 목적 적합이에요. 근데 원가법은 신뢰성이 높다. 자, 시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때마다. 자, 근데 원가로 제공하는 거는 적시에 정보가 제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는 금액이 정확해요. 원가니까 상금액이 얼마냐 그건 정확하잖아요. 근데 시가는 그때 금액이 바뀌잖아요. 매년 말 시가 평가할 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매년 말 시가 평가할 때 금액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대손 회계 처리가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은 목적 적합성이에요. 충당금 설정법은 목적 적합인데 직접상각법은 신뢰성이 높다. 자, 이게 뭐냐면요. 충당금 설정법이 여러분들이 배운 회계 처리예요. 결산일 날에 대손 추산액을 추정하죠. 해서 추산액만큼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직접상각법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채권을 떨면서 대손 상각비 잡는 게 직접상각법이에요. 이게 더 정확해요. 실제로 돈이 띄었을 때 대손 상각비 잡는 게 정확하잖아요. 근데 충당금 설정법은 약간 정확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손 추산액 자체가 그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정치잖아요. 추정치. 예,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지나 그래도 적시의 정보가 제공되잖아요. 매년 말일 날에 얼마가 뜨일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더 적시의 정보가 되는 거고 목적 적합성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이렇게 상충관계가 있어요. 예, 이 상충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에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완성기준은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신뢰성.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완성기준은 완성됐을 때 수익을 잡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은 높으나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니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3번하고 4번은 방금 설명드린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3번에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역사적 원가주의가 원가,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로 평가하는 거. 그럼 1번에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원가법은 신뢰성은 높으나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2번에 기업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업이 존속하리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계장치 원가가 기계를 샀는데 기계장치의 원가가 100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존속하리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당장 망한다,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계장치를 시가 평가해야 돼요. 시가를 평가해서 당장에 팔 가격이 얼마냐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쓸 거니까 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3번하고 4번은 됐고,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겠죠. 3번의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아니죠. 발생주에 따라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은 것도 수익과 비용을 잡잖아요. 자, 5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틀린 것은 그 2번이겠죠. 수익과 비용은 직접 산게 아니죠. 총액이죠.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리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 1번에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기간 개념은 손익계산서라고 했었죠. 예, 답은 1번이 되겠고 7번에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2번인데 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어요. 그건 좀 외우세요. 재무제표를 만들고 책임지는 거는 재무제표 작성과 책임은 직원한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자, 회사 대표한테 있어야 되겠죠. 예,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 8번에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했었죠.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하리라는 가정이 있어야지 원가 평가를 하는 거고, 오늘 당장 망한다라고 하면은 시가를 평가해야 돼요. 팔 금액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8번에 다음은 기업회계준서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중간재무제표는 재무제표를 뭐 반기 혹은 분기별로 알려주는 거, 뭐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재무제표, 혹은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재무제표, 이런 거를 중간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간재무제표는 2번에 보세요. 중간기간은 1회계연도보다 긴 회계기간이 아니라 짧은 회계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길면 말이 안 되겠죠. 예, 중간에 알려주는 건데. 9번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 10번에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추정에 의한 측정치 포함하죠. 감가상각비 추정치죠. 대손 추산액 추정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2번도 맞고 3번에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네, 빨리 현금화되는 자산부터 배열해야 돼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그 중에서 주석이 답이 되겠네요. 결손금 처리 계산서는 뭐냐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하고 비슷한 건데 그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난 걸 처분하는 계산서이고 결손금 처리 계산서는 적자 났을 때 적자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계산서가 결손금 처리 계산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제가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까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자본변동표 내에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프로그램 할 때 보셨죠? 왜 작성하냐면요.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내달래요.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세법상 꼭 제출해야 되는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드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은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설명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원가회계, 자, 원가회계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무회계 다음에는 원가회계 아니구나.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이어지겠구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부가가치세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